밤이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밤이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밤이 너무 밝아요. 낮을 두 번 사는 것 같아요. 충분히 어둡지 않아서. 밤이 밤 같지가 않아서 방향 감각을 잃고 죽어가는 철새들 얘기를 꺼낸다면 너무 낭만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불빛 때문에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생장점에 이상이 생기는 나무들 얘기도 그렇고요. 철새와 곤충, 나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사람에게 좋을 리 있겠어요? 충분한 어둠 속에서 쉬지 못하기에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 드디니가 쓴 밤으로의 여행에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눠 실험한 얘기가 나와요. 쥐들을 24시간 불을 켜둔 집단, 낮에만 불을 켜고 밤에는 깜깜한 곳에 둔 집단, 낮에는 불을 켜두고 밤에는 아주 적은 양의 불빛만 새어 들어오게 한 집단으로 나눠 살게 했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밤 동안 극소량의 빛에 노출된 쥐들과 밤새 환히 켜진 불에 노출된 쥐들의 몸 안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종양이 자랐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어스름한 빛마저 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늦도록 일하는 사무실의 불빛, 빈 건물을 밝히는 환한 간판들, 가게의 불빛들, 네온사인, 가로등 불빛, 가로수마다 휘감은 작은 알전구들, 밤의 불빛 아래에서 가슴 저리도록 약동하는 삶의 고동을 느낀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의 불꽃들은 화려해요.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밤은 낮 동안 고동친 심장과 마음이 쉬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너무 오래 가슴이 뛰니 그게 문제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의 조명에 반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파리의 탁발생들은 조직적으로 가로등을 깨고 다녔어요. 그들은 가로등이 루이 15세가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도시의 조명과 권력의 독점 사이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밤새 불을 켜놓은 양계장 같은 세상이 오리란 걸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로등을 깨트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 다크스카이 협회 IDA라는 걸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들은 밤하늘을 지키는 그린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의 조명을 끄거나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 빛 공해를 줄이자고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의 노력으로 검은 하늘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도시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대요. 투산이란 도시에서는 밤하늘 보호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로등마다 갓을 씌우고 상업 간판과 불빛을 제한하자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있게 됐다는군요. 밤하늘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3,500개가 있대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잘해야 50개 정도밖에 못 봐요. 50개도 가능할지는 자신이 없군요. 꼭 은하수나 별을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이 좀 더 어둠다워서 밤에 좀 푹 잤으면 좋겠어서요. 전 유난히 잠에 약해서 푹 자지 못한 날이면 괜히 비관적이 되곤 해요. 인류 평화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좀 심심해져서 사람들이 푹 잠들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미국 알래스카 연안에서 엄청난 원유를 유출시킨 선박 사고도,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고도 담당자들이 수면 장애를 겪어서 일어나는 사고라잖아요. 자는 동안에는 낮 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던 온갖 불행도, 희비극 드라마도 함께 잠들죠. 고라니도 들새도 코끼리 보아뱀도 은행나무 황금편백 장미 넝쿨도 모두 푹 잤으면 좋겠어요. 깜깜해서 너무 깜깜해서 절망도 이루지 못한 욕망으로 수다스러운 마음도 지워지는 잘 비친 밤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오 밤이여 이 세상에 가져오소서.
매혹적인 고요와 당신의 신비함을. 당신이 동반하는 그림자는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건 감미로운 콘서트. 희망을 노래하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너무도 커서 모든 걸 꿈으로 바꾸죠. 오 밤이여,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 주소서. 그 매혹적인 고요와 당신의 신비함 그대로. 당신이 동반하는 그림자 너무도 아름다워. 당신이 주는 꿈보다 더한 진실이 있을까요? 희망보다 더한 감미로움이여. 한없이 느리게 걷고 싶은 그곳. 몇 해 전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인 론리 플래닛이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뽑은 적이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이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선정 이유를 보자.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들과 소련식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이 도시는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다. 숨막힐 정도로 특징이 없는 이곳이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실체라니. 묘사만 보면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다. 우리가 늘 비판하며 안타까워하던 바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쯤 되면 금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담배를 피우며 의논해보자는 흡연자들처럼 술 단지라도 당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을 정도다. 과연 그런가? 서울이 그렇게 비인간적이며 마음도 영혼도 상실할 만큼 끔찍한 도시인가? 과연 그렇다.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고 소련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통일하려는 집념 어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뉴타운에서 제외된 서러움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시의 지속적인 압박을 넣어 마침내 사업 승인을 얻었고 대기업 건설사가 한없이 느리게 걷고 싶은 그곳. 몇 해 전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인 론리 플래닛이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뽑은 적이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이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선정 이유를 보자.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들과 소련식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이 도시는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다. 숨막힐 정도로 특징이 없는 이곳이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실체라니. 묘사만 보면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다. 우리가 늘 비판하며 안타까워하던 바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쯤 되면 금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담배를 피우며 의논해보자는 흡연자들처럼 술 단지라도 당기면서 서로 위로받고 싶을 정도다. 과연 그런가? 서울이 그렇게 비인간적이며 마음도 영혼도 상실할 만큼 끔찍한 도시인가? 과연 그렇다.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고 소련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통일하려는 집념 어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뉴타운에서 제외된 서러움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시의 지속적인 압박을 넣어 마침내 사업 승인을 얻었고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을 맡기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감격에 겨워 골목 어귀마다 건설사 선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제 이 동네의 모든 집들이 다 헐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아파트라는 유일선이 또 승리했음을 알리는 승전의 깃발인 셈이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옥이 견딜만한 것은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익숙해져야 했고
나중에는 분노와 좌절의 단계를 지나 무감각해진 이곳. 지옥은 너무나 자극적이기에 한 가지 문제에 오래 집중할 수 없다. 지루할 틈도 없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라고 낭만과 여유, 느림을 모르겠는가? 아니, 명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스토피아의 시민이기에 이런 욕구가 더 클 것이다. 서울에는 다른 거대 도시와 다르게 큰 산이 몇 개 있다. 도시를 관통하는 제법 큰 강도 있다. 온갖 영역을 감당한 채 살아남은 500년 된 궁궐도 있다. 지옥치고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편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장소가 있듯이 내게도 특별한 공간이 있다. 어린 시절 보물상자를 몰래 보여주는 것으로 우정을 증명하듯 이 장소를 공동 열람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수유리. 이 동네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애틋한 그리움이 가득 들어찬다. 수유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지 꽤 됐지만 수유리는 여전히 수유리여야 그 이미지와 맞다.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바로 아랫동네에 4년쯤 살았는데 서울에서 이제껏 살아본 동네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었다. 물론 도심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니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처음 이 동네에 집을 얻으러 돌아다니던 무렵이 생각난다. 가을날의 북한산은 온통 불을 지른 것처럼 단풍이 한창이었다. 이리저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돗자리에 도토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만 이 동네의 정이 온팡 들고 말았다. 지리산 계곡에서 도토리를 주워 봐서 알지만 수렵의 원초적인 재미와 보라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 동네 주민들이 도토리를 줍기 위해 수백 번도 더 허리를 굽히고 낙엽 밑을 더듬었을 광경을 상상하니 얼마나 정겨워지던지. 방향을 몇 번 틀어 멋스러운 가지를 뻗은 소나무가 골목길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다른 동네였다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덜컥 베어버렸을 터였다.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알다니 존경의 마음까지 잃었다. 구식 양옥집에 딸린 작은 정원과 텃밭들,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바른 것처럼 알싸하게 후각을 자극하던 나뭇잎 냄새, 산밑의 서늘한 기운, 이런 모든 것들에 반해서 아카데미 하우스 바로 밑에 새 집을 얻어때렸다. 그곳은 은퇴해서 노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동네는 아니었다. 그래도 나와는 기운이 잘 맞았고 그동안 나온 책들을 모두 이 동네에서 썼다. 수유리는 죽은 자들의 동네였다. 4.19 묘지가 그랬고 송시열, 김창숙, 이준, 신익희, 조병옥 선생의 묘까지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분들의 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매표소까지 이어지는 큰 길은 주말에는 등산객으로 붐볐지만 안쪽 동네는 일주일 내내 우물안처럼 고요했다. 연중 가장 주목받고 활기에 넘치는 때라고 해봐야 4월의 단 하루였다. 길가에 늘어선 벚꽃 나무들이 흐드러지게 꽃등을 켜는 4월 19일이면 정치인들을 태운 차량이 길게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4.19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가졌다. 단 한 차례 가을의 수유리가 온 나라와 언론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바로 2003년 9월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37년 만에 입국한 송두율 교수가 아카데미 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였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려다 늘어서 있는 방송국과 언론사 차량이 질려 텔레비전으로만 지켜봤다. 송두율 교수는 곧 거물 간첩이란 혐의를 받고 프레스센터와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했다. 그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짧고도 짧았고 우리 시대 이데올로기에 그늘은 깊고도 어두웠다. 나는 산 아래 마을에 난 골목골목을 다 좋아했지만 특히 이준 열사 묘소에 산책 가기를 즐겼다.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데려갔고
대부분의 날들은 홀로 그 길을 걸었다. 아카데미 하우스 못 미쳐 샛길로 들어서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나왔다. 이 다리 근처에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데 봄이면 어찌나 꽃이 환한지 밤에도 주위가 밝았다. 다리를 건너 짧은 언덕바지를 오르면 왼쪽에 작은 길이 나타난다. 이순열사 묘역으로 가는 길이다. 양쪽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길이 100m쯤 이어지는데 이순열사의 고향 후손들이 이북 오도민들이 정성 들여 가꾼 덕분에 항상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사계절마다 그 길의 풍경은 다채롭게 평상을 달리했다. 봄에는 새로 돋는 잎들의 푸릇한 기온에 마음이 근질거렸고 여름에는 기온을 몇 도쯤 내려주는 그늘을 늘어뜨려 주었으며 가을에는 천연 양탄자를 깐 듯 푹신한 낙엽이 후덕하게 깔렸다. 가을에는 천연 양탄자를 깐 듯 푹신한 낙엽이 후덕하게 깔렸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는 분노란 슬픔이 있다면 그날은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날이리라. 마음을 비운 채 약간 경사가 진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순열사가 모셔진 묘역에 이르렀다. 둥근 봉분이 있는 일반적인 묘지는 아니었다.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놓인 단위에 가끔 누군가 꽃다발을 두고 가곤 했다. 주변에는 시원하게 뻗은 나무들과 잔디밭 위에 내리쬐는 햇빛에 다정하고 넉넉했다. 나무들과 잔디밭 위에 내리쬐는 햇볕이 다정하고 넉넉했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100년 전 헤이그에서 만국의 한을 품은 채 서럽고 비통하게 가신 분께 늘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곳이 내가 그분의 장소를 누리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난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만큼 이 도시의 권력장에서 밀려난 한적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곳을 사랑에 마지 않았다. 왜 그처럼 외진 동네에서 사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함께 걷고 나면 좋아할 만하네 하고 인정해주곤 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장소에 대한 공감과 승인이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처럼 칭찬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자부심에 차서 눈매가 가늘지곤 했다. 꽃이 한창인 봄날이나 단풍이 절정인 가을에 아카데미 하우스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의 집에 가서 큰맘 먹고 커피를 한잔 마시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그 동네 사는 재미 가운데 하나였다. 구름의 집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수채화처럼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더욱 단단하게 해줬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이순열사 묘역으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놓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먹는 것으로 산책을 마무리 짓곤 했다. 누가 그곳까지 와서 자판기를 이용할까 싶었지만 아카데미 하우스 턱 밑에 있는 마을버스 정점의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등산객들, 나처럼 정기적으로 그 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그 자판기는 허름하지만 소박한 휴게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여름에 해가 설핏 기울기 한두 시간 전이면 매표소를 지나 대동문 입구까지 운동삼아 짧은 등산을 다녀올 때도 있었다. 지인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함께 숲속에 마련된 배드민턴 연습장에 갔다. 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통닭과 삶은 계란과 맥주를 싸들고 천천히 숲길을 오르던 그 순간도 분명 기록됐으리라.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이 차도록 뛰어놀다가 허기지면 어른들 곁으로 와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 공중의 셔틀콕을 향한 헛손질에 자주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빈틈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바싹 무릎걸음으로 당겨졌다. 순간순간 삶의 경쾌한 아름다움에 취해 감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밤이면 갓길의 데이트족들이 세워둔 차들이 들어섰다. 이런 차량 주변에는
은밀하고 찰진 공기가 맴돌기 마련이었다.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할 만큼의 어두움과 운치를 찾아 그곳까지 온 사람들, 그곳까지 온 사람들. 차 안에만 머물다 가기엔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어쨌거나 더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원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열망에 대한 좌절감으로, 때로는 그저 그 장소에 있다는 자체로 만족해서 어떤 생각도 들어차지 않는 잔잔한 평화를 누렸던 길.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장소가 주는 힘으로 곡초할 만한 한 시절을 건너기도 한다. 수유리와 내가 그랬다. 그 동네에 사는 동안 책도 썼지만 삶이 때때로 드러내는 사나운 발톱에 핥혀 쓰라린 시간이 닥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내가 생때처럼 젊어서 생긴 일들이었다. 만약 수유리가 아니었다면 그 상처들은 망각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오랜 불면의 밤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 세상의 끝에 이른 것처럼 먼 곳에 있더라도 수유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온해졌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그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었다.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를 겪으면서였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이 매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에서 밀려나는 것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경전철이 들어온다는 호재와 맞물려 갑자기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상승폭은 가팔랐다. 내 안에서 소중한 무엇인가가 무너진 것도 그쯤이었을 것이다. 결국 수리를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내놓은 지 한나절 만에 집이 나갔다. 부동산에 방금 집을 보고 간 사람이 계약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눈물이 괴었다. 수행자들 특정 장소에 애착을 갖지 않기 위해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애착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원천이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면하게 해주리라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도시에도 가볼 만한 곳이 10곳만 있어도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성북동 성곽길이나 덕수궁 돌담길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삼성동 거리나 한강변 또는 집 앞의 작은 공원일 수도 있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울의 숨통을 틔워줄 만한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이 이렇듯 문화적 영감이 부족한 공간이 된 것을 어떻게 정책 일반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과거 우리의 상상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개인의 상상력이 모여 집단의 상상력이 되고 그 추동력으로 사회가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서울이 최악의 도시가 된 것도 우리의 상상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은 아닐는지. 그러니까 문제는 상상력이란 얘기다. 공간을 상상하는 능력, 행복을 상상하는 능력. 어쩔 수 없이 또 수요일의 생각이 난다. 억지로 헤어진 누군가를 떠올리듯 마음의 유리창에 가만히 이 말을 대본다. 너무 사랑한 것들은 때로 피를 요구한다. 피 흘리듯 서늘한 그 무엇을.